4번에 일선의 규정치 유형에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업가의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비용 부담은 이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 음식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편익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업가의 정치는 거시적 절연, 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 거기 있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기가 기업가의 정치는 거시적 절연입니다. 오케이? 고객 정치는 뭐라고 그랬어? 미시적 절연이에요. 오케이? 각각 거기 미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기업가의 정치는 거시적 절연이고 그 다음에 고객 정치는 미시적 절연이다. 여기서 미시적 절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비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하는데 편익은 특정의 몇몇 기업들이 편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미시적 절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객 정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나요? 수입 규제가 있었어요. 수입 규제. 응? 그 다음에 기업가의 정치의 대표적인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어디에 들어간다? 대중정치에 들어가는 거죠. 낙태 규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중정치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에 그런다면 고객정치, 농산물의 최저가격 규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객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들을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해둔다.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 4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자, 국고보조금에 설명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이렇게 나눠지죠? 각각. 근데 기억해 둘 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비 부담이 없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있다. 지방교부세의 교부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근데 이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의 주체가 됩니다. 오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와 연관돼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방비 부담이 없지만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있다. 각각. 자, 국고보조금에 설명해서 옳은 것은 1번. 내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을 하고 있다. 글쎄요, 이런 내용은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1번. 자, 보세요. 내국세 총액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종부세에 있어 종부세 총액, 거기다 담배소비세 20%, 이것은 지방교부세 재원인데, 지방교부세 전체 재원에 있어는 세 가지죠? 내국세 총액 일정 비율, 종부세 총액,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든 이건 지방교부세니까 국고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어. 오케이? 두 번째.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50% 부담을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만 이건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의 기준은요. 20에서 100%예요. 그러니까 100%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20% 보조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재량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 기준으로 대부분이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50% 보조라는 것은 정해진 기준은 아니다. 3번,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맞죠? 지방교부세는 재원에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 재원의 특성입니다. 물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은 어때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담금 그런다면 단체 임사무 처리하게끔, 그 다음에 교부금 그런다면 기관임 임사무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의 내용이죠. 4번. 중앙관세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금액을 조정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했어. 행안부 장관은 얘기했던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뭐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연관이 된다. 여기서 지방교부세와 연관이 된다. 아까. 그래서 5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각각. 오케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여학생들은 2m가 안 되거든요. 농담인데 다음 주부터는 2m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6번.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 방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현장훈련이라고 하죠. 현장훈련.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임순실이 멘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에서는 임순실이 멘토다. 임은 임시 배정이에요. 아셨어요? 순은 뭡니까? 직무순환. 응? 직무순환. 그 다음에 실은 실무수습. 또는 실무수습이 인턴십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실무지도가 1번 나와있지? 1번의 실무지도는 멘토링이야. 네? 실무지도는 멘토링에 관한 것이고 인턴십은 실무수습에 관한 것이에요. 오케이? 각각. 그래서 이 내용들이 현장훈련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오케이? 임순실이 멘토예요. 감성훈련은 아시다시피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합숙훈련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합숙훈련의 형태. 이게 바로 감성훈련이죠. 그래서 직장 내 교육훈련이 아니라 이건 합숙훈련에 관한 거니까 교육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교육원에 들어가서. 그러면 현장훈련하고 교육원 훈련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원 훈련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각각. 자, 6번에서 옳지 않은 거 늦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감성훈련이, 이것이 교육원 훈련에 관한 내용이죠. 직장 내 교육훈련은 현장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 오케이? 15임용은 이러한 현장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15임용은.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들어가면 6급까지는요, 15임용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5급은 1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5임용 기간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응? 자, 6번은 4번이 거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 소청심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분을 향한 행정기관들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모두 따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2번 강임과 면직은 심사 대상이지만 휴직과 전보는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휴직, 전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릉도로 발령이 났어요.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도 소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임, 면직, 그 다음에 휴직, 전보 이런 것도 전부 다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승진에 탈락하거나 승진 탈락, 그 다음에 금평 결과,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에 불복을 한다. 이런 경우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승진에 탈락하거나 그 다음에 금평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는. 3번 소청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불가합니다. 이 소청심사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그러면 소청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어떤 그러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재심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4번 중앙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다. 중앙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소제3이 출과. 기억하세요. 소제3이 출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한정입니다. 의결 요건이. 소제3이 출과. 아주 특이한 요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아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제3이 출과. 어떻든 자꾸 반복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암기할 것은 또 암기하고 그게 최선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물론 기본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는 자꾸 반복해서 정리하십시오. 자, 7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8번. 자, 성과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성과평가 제도를 보면 4급 이상은 공무원의 평가에 관한 거,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등 평가 이렇게 표현해요.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등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급까지는 저기 자네 이거 지금 쓰다 보면 계속 울리잖아. 이거 빨리 이거 설치한 업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이거 조정해달라고 해야 돼. 네? 계속 지금 글 쓸 때마다 이게 계속 이거 봐봐. 이 고정이 딱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안 오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겠어? 빨리 이거 해달라고 해야지. 봐봐, 설정을 눌러도 계속 이렇게 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 자네가 책임지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등 평가에 관한 것이고 5급까지는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것이죠. 아까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다면평가가 있는데 다면평가는 의무적 평가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응? 각각. 자, 그래서 여기 8번 문제 1번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의 금평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된 평가하고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 평가. 자,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2번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로 나눠지고 정기평가는 6월 30일하고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는데 성과계약 등 평가는 1년에 딱 한 번 해요. 12월 31일에. 근데 근무성적 평가는 2번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금평에 관한 것이에요. 오케이?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야.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로 나누고 정기평가는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이것은
금평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성과 계약 등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응? 3번, 다면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건 360도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팀이 도입되면서 상사, 동료들, 부하, 팀 외에 고객도, 여기에 참여하는 고객들도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면 평가에서는. 그렇지만 다면 평가는 의무적 평가다. 오케이? 다면 평가는 의무적 평가예요. 4번, 역량평가 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역량평가는요,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고유 공무원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역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오케이? 고유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거. 이게 역량평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고유 공무원 후보자 교육 과정이 있고 역량평가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지나? 응? 한번 싸워봐. 벌써 헷갈리잖아요, 이게. 에? 뭐가 먼저예요? 후보자 교육 과정하고 역량평가하고. 후보자 교육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량평가입니다. 오케이? 후보자 교육 과정 다음에 역량평가다. 응? 혼동하면 안 돼. 고유 공무원의 후보자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역량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고유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사전에 평가하는 거. 응? 이건 역량평가 센터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요.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역량평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의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역량평가에서는. 자, 8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볼까요? 자,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둘 거.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역량평가가 이루어진다. 어? 후보자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네. 자, 9번. 고유공무원단 제도에 설명해서 옳은 것은 1번. 고유공무원단으로서 관리되는 프레는 일반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의무 공무원도 같이 포함된다. 여기는 그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이 다 포함이 돼요. 일반직.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일반직 외에 별정직이나 특정직 공무원들도 요건이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 공무원단에. 그래서 여기는 일반직만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의무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 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전보다도 고유공무원 신분 보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전에 이 1, 2,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고유공무원 도입 전에 이런 적격심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1, 2, 3급 공무원도 신분 보장이 됐잖아요. 이런 적격심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근데 고유공무원단의 이제 도입과 더불어 그 고유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격심사가 이루어져요. 고유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야. 만약에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신분보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유공무원단 제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오케이? 3번 고유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표현됐어요. 지금은 2등급으로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급 중심 인사관리로 해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응? 계급 신분 중심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직무 중심입니다. 4번 고유 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직위 20%, 기관 자율 50%로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개방형 직위는 20%예요. 그 다음에 공모직위가 30%, 그 다음에 기관 자율 5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방형 직위 가운데 경력 개방형 직위가 있어요. 경력 개방형 직위는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임명해야 됩니다. 경력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가운데서 경력 개방형 직위는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공무원이 거기에 임명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 9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여기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국제금융국장이라는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데, 국제금융국장 지금 현재 이 고유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죠.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그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유공무원단에 속한 이 중앙행정기관은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도 임용 제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임용 제청할 수 있다. 일주일만 참읍시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럼 일주일도 안 남았네. 자, 9번에서는 1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10번으로 넘어갈까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개선의 사례로 옳지 않은가? 1번 정부 서울청사 등의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 24시를 운영한다. 도입해서 운영한다. 3번,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의 제기, 그 다음에 국민 제한, 부패, 그 다음에 공익신고 등을 위해서 국민신문고를 도입했다. 맞죠? 여러분들 민원 24시나 국민신문고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G2C. 오케이? Government to Citize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 응? 민원 24시,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의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발주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온나라 시스템은요, 표준화된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 표준화된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 이게 바로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행정기관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죠? 표준화된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 이게 바로 온나라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에 처리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전자조달 나라장터.
전자통관 시스템. 이건 그렇죠. 이건 G2B예요. 오케이? 전자조달 나라 장터하고 전자통관 시스템 G2B 두 가지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온나라 시스템 있죠? 온나라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은 G2G에 해당합니다. G2G. G2G, 그 다음에 G2C, 그 다음에 G2B. 이렇게 구분해서. 자, 10번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정보가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능률형 전자정보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죠? 능률형 전자정보, 작고 효율적인 정보로 가자 이런 얘기였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서비스형 전자정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전자정보, 이게 두 번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민주형 전자정보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민주형 전자정보가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형 전자정보. 여러분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민주형 전자정보죠. 아마 내 기억으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어떤 청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하고는 싶어도 이게 쉽게 이게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민주형 전자정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11번. 민영화의 유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민영화의 계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 이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지. 그래서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 민영화의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청주시가 특정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 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해 한다는 거예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거야. 오케이? 청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 이런 거 말이죠. 응?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것은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방식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의 대표적인 예는 쓰레기 수거 업체를 계약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고,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방식은 이런 거예요. 폐기물 수거 처리. 폐기물 수거 처리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거죠. 각 지역에. 특정 업체를 하나씩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야 관리 감독하기가 용이할 거 아니겠어. 특정 업체들만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 줄 때 업체들이 난립해버리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 지정된 업체만 서비스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독점적으로. 그래서 비용 부담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 여기서는 3번 전자 바우처 방식은 개별적인 바우처 사용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용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게 실시간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4번 자조활동 방식은 자 3번에 이렇게 전자바우처 형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킨다. 오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방식은. 4번 자조활동 방식은 셀프헬프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공서비스 수혜자하고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방식이다. 자조활동, 셀프헬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노인들 복지활동 많이 하잖아요. 사회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때 바로 이 노인 봉사활동하는 그 단체에서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노인들이 가니까 서로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봉사활동 해봤을 거야. 그 독거노인들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전달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가서 인사하고 그 전달하고 다시 인사하고 그냥 올 거라고. 그래서 자조활동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그러면 같은 그룹 내에서 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조활동 방식. 자, 11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돼요. 자, 12번. 정책의제 설정 모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외부 주도형입니다. 그죠?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형 할 때 주도 주체 뭐죠? 외부 주도형 할 때 주도 주체는 시민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 그 경우에서는. 동원형 그러면 사회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수용해서 정부 주도로 사회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정부가 수용해서 사회 전반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야. PR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동원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PR 과정입니다. 그럼 동원의 주체는 뭐예요? 정부예요, 정부. 동원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여기서. 그다음 세 번째, 음모형인 내부 접근형은 여기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는 거죠. 이게 음모형, 내부 접근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12번에서 1번에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례는 외부 집단이 주도한 외부 주도형이다. 이건 정부 주도에 의한 동원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번 내부 접근형은 대중의 지지 획득을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는 다르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동원형은 바로 이 PR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자, 이 문제를 정부가 수용해서 정보 주도를 이렇게 확산시킨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셨어요? 이게 동원형이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음모형의 경우는 이렇게 PR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중우제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번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 주도형이다.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이런 과정은 바로 내부 접근형인 음모형이에요. 4번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 부분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외부 주도형이 다원화되어 있는 선진국형이고 동원형은 소수 엘리트 관료에 의해서 주도되는 후진국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칠판 지워야 되니까 13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